뉴저지주 정부가 주소득세를 납부한 저소득층 불법 체류자 중 코로나19 구제에서 배제된 주민들에게 $5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투표기 고장 등의 이유로 일부 선거구에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12월 13일까지 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주요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철도 노조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가 영어에 미숙한 사람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한국의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한인상옥회를 중심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만취 상태로 28명을 태운 스쿨버스를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가 체포됐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가 태권도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세계 103개국에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장례 후 시신을 나무 부스러기와 풀과 같은 자연물들과 함께 비료화하는 방식이 확산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주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코로나19 규제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불법 체류 주민에게 $50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뉴저지주 재무국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납세자 번호로 주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달부터 $500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재무국은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주민이 약 6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납세자 번호를 통해 2021년 주소득세를 신고한 뉴저지 주민 가운데 연방빈곤선 200%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ITIN 소유자들은 각각 $500씩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2명이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 4명 모두가 ITIN이 있으면 총 $2,000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신청 절차는 없으며 주정부가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을 파악한 후 체크를 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즉, 수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12월 15일까지 우편함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 주정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지난 8일 선거 전후에 발생한 투표기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선거구에서 아직까지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 관계로 개표를 12월 13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본선거 투표율은 36%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는 멀서 카운티 등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투표지가 누락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득표수를 계산하고 있지만 연휴가 있는 관계로 12월 13일까지 개표 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기 고장 등 문제가 있던 자치단체는 멀서 카운티와 함께 트렌턴, 퍼셈보이, 맨체스터 타운십 등입니다. 특히 멀서 카운티는 지난주까지 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지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지만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5,000장 정도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브라이언 휴즈 멀서 카운티장은 투표기의 기계적인 장애 문제와 투표 용지의 수거와 이동 등 기본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해 내년 봄 선거에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본선거에서 뉴욕시의 투표율이 36%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본선거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6%로 주지사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8년 47%와 비교해 1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외 투표율은 55%로 4년 전 59%에 비해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아 차이를 보였습니다. 투표별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급감한 곳은 브롱스로 14.5%나 감소했고 맨하탄 11%, 퀸즈 9.3%, 브루클린 8.5%, 스테이튼 아일랜드 3.5%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시의 투표율 감소로 주지사 선거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리 젤딘 공화당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꺾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9월 미 주요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노조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열차 차장을 대표하는 스마트 수송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엔지니어 등이 소속된 BLET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을 막으려면 철도 노조 12곳 모두 잠정 합의안을 수용해야 하지만 두 노조의 이날 발표로 지금까지 4곳이 중재안을 부결하고 8곳이 가결했습니다. 이 두 노조는 2020년부터 사측과 임금 문제 등을 협상해온 철도 노조 12곳 중 규모가 가장 크며 12곳의 조합원 총 11만 5천 명 중 5만 7천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을 부결한 노조들은 사측과 다시 협상하기로 했지만 시한으로 설정한 다음 달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이 고된 근무 일정과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유급병가 확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수년간 유급병가 대신 급여와 장애수당 인상을 선택해왔다며 완강한 입장이라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의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헌법상 주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기에 철도 노사 분쟁이 주간 무역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커질 경우 노사의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화물 운송의 거의 30%를 담당하는 철도 운행이 중단될 경우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전미 철도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5년 동안 임금 24% 인상과 5천 달러 보너스 지급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 노조가 투표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법무부가 영어에 미숙한 사람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번역 보도자료에 한국어가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미국 연방법무부는 각 기관의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 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로도 공개된 이 보도자료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연방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어 미숙자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방침을 제시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영어 원문 외에도 한국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번역 버전으로 배포됐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 배포한 2019년 기준 미국 내 언어 사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수는 6,780만 2,34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107만 5,247명으로 1.6%가량입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아랍어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과반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장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권법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권법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과 함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매년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죠.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중심으로 뉴저지 한인회와 엘렌박 주 하원 의원 등이 모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잇따라 김치의 날 제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뉴저지 한인 내일협회가 김치의 날 공동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영자 뉴저지 한인 상록회 회장과 손종만 뉴저지 한인 내일협회 회장을 비롯해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 회장, 미셸송 뉴저지 김치의 날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행사가 한류의 중심인 김치를 통해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며 김치를 주 재료로 한 김치김밥을 손수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니요, 인troduce 할 거예요. 다 똑같이 했으면은 우리가 Korean American 김치 데이라는 그 딱 날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ntroduce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럼 introduce 어저께 오셨어요. 12월 달 hopefully by December 12월 달에 그때 pass 되든 안 되면 1월 달에 pass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김치 만드는 것도 우리 문화잖아요. 뉴욕 같은 데는 프로그램 코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생겼어요. 어떻게 담는 것도 가르쳐주고 김치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 더 가르쳐주고 싶고 종류도 많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행사 참석자들에겐 빙그레 김치가 후원한 선물용 김치 100병이 증정됐고 식사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한편 한국계 부인을 둬 한국 사위로도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어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선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이들 모두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호건 주지사는 포고문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장려하고자 김치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전국의 주들과 한국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직접 배추를 손질해 절이고 양념하는 등 김치를 담그는 1분 40초 분량의 유미쿡스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호건 주지사의 관저가 미 주지사 중 유일하게 김치 냉장고를 설치한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의회도 다음 달 6일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학교 버스 기사가 28명의 학생을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운전기사는 차선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모는 등 아이들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몰았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힝햄 공립학교의 버스 기사인 배단 스위니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 기소됐습니다. 당시 스위니는 힝햄 폴리머스 노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 대항 농구대회의 폐막식을 치른 14세에서 20세 사이 승객 28명과 성인 감독 2명을 태우고 약 40km 떨어진 힝햄 공립학교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주 경찰국에 따르면 버스 안에 있던 감독들이 911에 전화해 운전자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버스를 몰며 정신없이 방향을 트는가 하면 잘못된 진입로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고 빨간 신호등도 그냥 지나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주하는 스쿨버스를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스위니는 즉시 현장 음주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지만 역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스위니에게선 지독한 술 냄새가 났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버스 내부에선 술이 반쯤 채워져 있는 720ml 용량의 물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위니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 중 아동에 대한 위해, 난폭운전 및
운전 중 주류 소지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위니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고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힝햄 공립학교 릭 스완슨 교장은 다른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전원 무사히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가 태권도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해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103개국에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코리아 태권 라이프와 뷰티풀 익스피리언스 태권도원으로 각 40분 분량입니다. 코리아 태권 라이프는 한국을 태권도의 나라로 부르는 외국인과 가족 등이 출연해 그들에게 태권도란 무엇이고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태권도 매력에 어떻게 빠지게 되었는지를 흥미롭게 이야기합니다. 뷰티풀 익스피리언스 태권도원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태권 스테이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2박 3일 동안 느낀 방문기를 소개합니다. 다큐멘터리 2편은 12월까지 매 주말 아리랑TV 코리아 채널과 월드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를 세계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212개국 1억 5천만여 명이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등 글로벌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장이나 화장법과 다른 새로운 장례 방식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나무 부스러기와 풀과 같은 자연물들과 함께 비료화하는 방법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비료화 장례식을 진행하는 장례 절차는 관 속에 놓은 망자를 문상객들이 조문하는 방식으로 일반 장례와 똑같은 추모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끝나면 시신을 나무 부스러기와 풀과 같은 자연물들과 함께 비료화 상자에 넣습니다. 이에 정통한 리컴포 주사는 탄소, 질소, 산소와 습기를 잘 조절하면 시신이 부식하면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잘 번식하게 된다며 이들 미생물의 작용과 기계적 작용을 더하면 시신이 완전히 분해해 흙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료화 장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최종적으로 1세제곱미터 정도의 흙이 남게 됩니다. 흙에서 임플란트 치아 등 비유기물을 걸러내고 흙을 검사한 후 유족이 이 흙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고 일부만 유골함처럼 생긴 용기에 담아 가져가 정원이나 숲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리컴포즈사의 한 고객은 죽음이 하룻밤새 끝나버리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좋다며 1분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과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비료화 장례비는 약 $7,000가량으로 대개 매장보다는 저렴하고 화장보다는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선 콜로라도주, 오레곤주, 버몬트주, 워싱턴주가 비료화 장례 방식을 이미 승인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주도 이에 동참했으며 뉴욕주도 곧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 장례법이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 방식에 비해 시신 한 구당 1.22빵톤의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최고 경영자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49세 미만의 수백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며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땡스기빙데이 연휴를 맞아 안전운전을 위한 특별 교통단속을 시행합니다. 뉴욕주 경찰과 로컬 경찰은 내일 수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주 경찰은 마약 단속반과 음주운전 단속반, 과속 단속반 등과 함께 뉴욕주 전역의 도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차를 동원해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운전자들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땡스기빙 연휴 동안 교통 혼잡을 피하고 이동하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와 교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23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중단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년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터널과 교량 통행료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의 발표에 따르면 혼잡 시간과 비혼잡 시간대 모두 동일하게 현행 요금 대비 $1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30억 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고물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해당안이 확정될 경우 출퇴근 혼잡 시간대 기준 이지패스 통행료는 기존 $13 75센트에서 $14 75센트로 오르고 비혼잡 시간대에는 기존 $11 75센트에서 $1 오른 $12 75센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현금 통행료의 경우 $16에서 $17로 요금이 인상됩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이 수개월 연장됩니다. 또 아파트 세입자들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실시했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신해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해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 116만 명과 아파트 세입자 90만 명 등 2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자임에도 최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92만 8천 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선가 맥켄지 스캇이 민권센터가 가입해 함께 활동하는 한인 아시안 전국 권익단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 $3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전 부인인 스캇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취약한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에게 $14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한 차례만 지급되지만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여러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체들이 힘을 모아 1994년 창립했으며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권센터,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버지니아의 함께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의 우리 훈토스 등 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